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이번 학기 동안 세계지리 교과서 수업을 하게 될 이지우입니다. 이번 영상은 우리 세계지리 온라인 첫 시간이 될 거고요. 선생님이 이 영상에서는 교과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수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지리 1단원은 세계화와 지역이해라는 단원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9페이지를 보면 선생님이랑 똑같은 게 나와 있겠죠? 그래서 이 단원은 세계화와 지역화, 지리정보와 공간인식, 세계의 지역 구분이라는 총 3개의 중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0페이지의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페이지를 넘겨서 1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화와 지역화라는 중단원 중에서 첫 번째 소단원의 내용이에요. 교통 및 통신의 발달과 세계의 변화라는 내용입니다. 이 단원에서는 이제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게 되면서 세계가 어떻게 변화하느냐, 특히 세계의 공간적인 변화가 어떻게 되냐, 이거를 이제 지리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학습 목표 볼게요. 학습 목표를 보니까 교통과 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른 세계의 변화를 일상생활 속에서 파악할 수 있다 라고 했고요.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배울 주요 키워드는 교통과 통신 기술의 발달, 접근성이 되겠습니다. 교과서 본문으로 들어가서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우리 생활은 어떻게 달라질까? 라는 내용입니다. 교통과 통신 기술의 발달로 지역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고 해요. 교통이 발달하고, 그래서 교통수단이 발달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마차를 탄다거나 말을 탄다거나 소를 타고 이동했지만 지금은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있죠. 그러면서 지역 간의 교류, 왔다 갔다 하는 상호작용이 활발해지고 많아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자동차, 비행기와 같은 새로운 교통수단이 등장했고, 그 교통수단들은 점점 대형화, 고속화 됨에 따라서 사람이나 물자의 이동은 더욱 빠르고 편리해졌습니다. 그렇죠? 이에 따라 접근성이 향상되고 생활 공간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접근성이라는 단어는 옆에 있죠. 특정 장소에서 다른 장소에 도착할 수 있는 용이 얼마나 쉽게 거기에 그쪽으로 이동을 할 수 있냐의 정도예요. 그래서 생활 공간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또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공간적 제약이 극복되면서 지역 간 정보 교환도 더욱 활발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신 기술의 발달, 우리 흔히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인터넷의 발달.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 우리는 미국에 가보지 않고도 미국에서 새로 발간된 노래를 들을 수 있고, 그렇죠? BTS가 직접 미국에 가지 않아도 유튜브 조회, 빌보드 차트 1위를 달성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 거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통신위성, 초고속 인터넷, 스마트폰 등의 등장으로 많은 양의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공유할 수 있게 되었으며, 최근에는 누리소통망, SNS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세계 곳곳의 소식을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대부분 아마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을 거고, 집에 아마 대부분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터넷망이라는 그런 정보통신을 굉장히 손쉽게 자주 이용을 할 수 있게 되고,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실시간으로 올리는 글, 유튜브 이런 거 실시간으로 올리는 영상 같은 것들을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생산과 소비 공간의 범위도 전 세계로 확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삼성 핸드폰, 갤럭시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서 판매가 되고,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조립이 된 애플, 아이폰 같은 것들을 우리도 손쉽게 살 수 있게 되었죠. 그 다음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사람들은 전자상거래를 통해 세계 각국의 상품을 구입하고 빠르게 배송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자상거래라고 하는 건
전자상거래는 인터넷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고 파는 활동을 전자상거래라고 해요. 우리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게 11번가 같은 그런 핸드폰이나 인터넷을 사용해서 쇼핑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전부 다 전자상거래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주는 아니지만 여러분 또는 여러분들 가족 또는 친구들이 해외 직구하는 거 한 번은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해외 직구 같은 것들은 세계 다른 나라에 있는 상품을 그 나라에서 바로 주문을 해서 내가 우리나라에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활동이 되겠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계는 지구촌이라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국가의 경계가 약해지고 지역 간 상호 의존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구촌이란 단어는 지구라는 단어랑 이 촌이란 단어는 마을이란 뜻이에요. 촌락, 농촌 할 때 촌자거든요. 지구가 하나의 마을처럼 인식된다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단어고요.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쉽고 빠르게 왕래하고 소통할 수 있어서 지구가 하나의 마을처럼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어에서, 이 페이지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교통과 통신 기술이 발달했고, 그렇죠? 이 교통과 통신의 기술의 발달로 지역 간의 교류가 활발해졌고요. 그리고 생산과 소비의 공간의 범위가 전 세계로 확대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지구촌이라는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 페이지의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항공 노선도를 보면 이제 확대해서 보면 우리나라 요 동그라미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인천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로 왔다 갔다 하는 아주 중요한 비행기가 다니는 그런 비행 경로, 주요 경로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공항도 인천국제공항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한다 라고 봐주면 되겠죠. 페이지를 넘겨보겠습니다. 두 번째, 세계화와 공간 변화입니다. 여기에서는 학습 목표를 볼게요. 여기서는 세계화의 의미를 파악하고 세계화가 한 장소나 지역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사례를 조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주요 개념의 세계화, 경제의 세계화, 문화의 세계화, 세계화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제목에서부터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는 세계화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일상생활에서 세계화의 사례를 찾아 세계화의 장점, 단점을 파악할 수 있으면 좋은 수업이 될 것 같아요. 한번 봅시다. 세계화의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날에는 사람, 상품, 서비스, 문화, 정보 등이 국가의 경계를 넘어 전 세계를 범위로 서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다른 나라를 가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도 마음만 먹으면 쉽게 다른 나라에 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교통통신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세계가 하나의 공동체로 통합하는 현상을 세계화라고 합니다. 자, 다시 볼게요. 세계화란 교통통신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세계가 하나의 공동체로 통합되는 현상을 세계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의 세계화로 전 세계는 하나의 단일 시장을 형성하고 문화의 세계화로 국경을 초월한 세계 문화가 나타나기도 한다. 여기에서 단일 시장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은 국가 간의 상호 의존성이 강화되어 공통의 경제 질서와 규범이 확립되면서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각 국가, 여러 나라들이 서로
의존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역 같은 것들로 인해서 서로 의존을 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내가 무역하고 내가 교역하는 다른 나라와 공통적인 경제 질서, 규범 같은 것들이 서서히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는 뭐 우리나라가 미국, 중국, 일본하고만 교역하는 게 아니죠.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랑 교역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많은 나라들도 또 다른 나라들이랑 교역을 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하나의 시장처럼 통합이 되는 것을 단일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화의 세계화로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한류 같은 그런 문화들이 다른 나라에 퍼지기도 하고 다른 나라에 있는 문화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기도 하죠.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세계화의 영향으로 어떤 공간 변화가 일어날까? 세계화의 영향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지구적 차원의 협력과 분업을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고 소비 활동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 핸드폰을 우리나라에서만 만드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부품을 사와서 조립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이폰 쓰는 친구들은 그 아이폰 박스에 보면 Made in USA, Made in California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Manufactured라는 표현이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애플은 아이폰을 만들 때 부품들을 다 다른 나라에서 사와서 특히 우리나라 LG가 그 LG 디스플레이를 사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죠. 아이폰에서는. 그래서 얘네들은 아이폰을 만들 때 캘리포니아에서 미국에서 조립만 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다른 나라와 무역이 되지 않으면 교역이 되지 않으면 아이폰을 제대로 만들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왜냐면은 싼 가격에 우리나라에서 내가 똑같은 제품을 100원에 사는 걸 다른 나라에서 50원에 살 수 있게 되면 50원에 사오면 되니까 생산성, 효율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제품들이 있으니까 소비 활동이 점점 증가할 수 있게 됩니다. 기업은 많은 국가에서 상품을 생산, 판매할 수 있고 소비자에게는 다양한 상품 구입의 기회가 늘어납니다. 한편으로는 국가 간 경쟁이 심해지고 지역 간 격차가 커지기도 하겠죠. 우리나라 같은 IT 쪽에서 조금 선두를 나가는 국가에서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빈도나 활용도 같은 것들이 높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국가에서는 좀 떨어지게 될 거고 이런 지역 격차는 점점 더 커지게 되겠죠.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들이 서로 활발하게 교류함으로써 지구촌 곳곳의 문화가 변화하게 됩니다. 문화 전파 과정에서 서로 다른 문화의 융합으로 새로운 문화가 창조되어 세계 문화가 더욱 풍부해지기도 해요. 이거는 우리 작년에 여러분 통합사회 수업을 할 때 문화 파트를 아마 수업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개의 문화가 만나서 흡수되기도 하고 공존하기도 하고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기도 하는 거 배웠었죠. 하지만 세계 문화와 전통 문화 간 갈등, 문화의 획일화 등의 문제가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겠죠? 따라서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각 지역은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며 세계와 지역이 함께 발전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다른 나라의 문화가 들어오는 거를 우리가 함부로 막기가 힘들 거고 막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의 문화만 쫓아가게 되면은 우리나라 전통의 그런 전통 문화가 사라지게 될 거니까 같이 발전할 수 있는,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쪽에 보면은 항공기 산업의 국제적 분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아마 선생님 보니까 보잉사에서 만든 그 보잉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를 보니까 세계적인 항공기 제작사인 B사는 국제적 분업을 통해 항공기를 생산을 합니다. 대부분의 부품은 유럽과 아시아에서 공급을 받아요. 아시아 국가들,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가고, 그리고 유럽인 이탈리아나 영국에서 가지고 오기도 하죠. 그리고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 있는 대규모 조립 공장에서 부품을 조립해서 항공기를 완성해서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수출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국제적 분업이라는 단어를 보면 국제적 분업이라는 건 국가 간에 서로 다른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협력, 분업의 형태로 각 국가의 특수한 생산 조건, 수요 조건에 따라서 유리한 상품이나 부품을 전문화 또는 특화해서 생산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인 나이키 선생님 나이키 운동화 자주 신는데 나이키는 보면 공장이 나이키 회사는 미국 회사거든요. 근데 나이키 공장은 미국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나이키 가방이나 신발이나 보면 메이드 인 타일랜드라고 적힌 제품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나이키 같은 그런 의류나 신발 산업들은 이제 공장에서 만들어내긴 하지만 사람이 많이 필요한 공업이기 때문에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제품이라서 그래서 노동력이 싼 지역에 인건비가 싼 지역에 공장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이키의 국제적 분업을 보면 나이키 그런 상품들의 디자인 같은 것들은 미국에서 하겠죠. 생산은 동남아에서 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지역에서 서로 다른 국가에서 이제 분업 일을 나누어서 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국제적 분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교과서 14페이지입니다. 지역화와 공간 변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학습 목표부터 보면 학습 목표는 지역화의 의미를 알고 지역화에 따른 공간 변화 사례를 찾을 수 있다 라는 학습 목표가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단원에서 할 주요 개념은 지역화, 장소 마케팅, 지리적 표시제, 글로컬라이제이션. 아마 대부분 다 처음 들어보는 단어들일 거예요. 이런 생소한 단어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봅시다. 자, 이번 단원에서는 지역화의 의미를 이제 우리 세계지리 수업하니까 지리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하고 지역의 특성을 활용한 성공적인 지역화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이제 해보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지역화의 영향으로 어떤 공간 변화가 생길까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화 과정에서 국가의 경계가 약해짐에 따라 하나의 지역이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측면에서 세계적인 가치를 지니게 되는 현상을 지역화라고 합니다. 자, 지역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세계화가 되는 과정에서 교통통신의 발달로 국가의 경계가 약해짐에 따라 하나의 지역이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측면에서 세계적인 가치를 지니게 되는 현상을 지역화라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나라의 경계인 국경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인 한 90년대쯤만 해도 신토부리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물건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용하자. 수입 상품을 사용하지 말자라는 운동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런 이야기가 없죠. 왜냐하면 국경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덜해지고 그럼에 따라서 우리 지역,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얼마나 상품화시키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한 사회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됨에 따라 각 지역은 다른 지역과 차별화할 수 있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예를 들어 부산이라는 이 도시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져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또는 우리 부산에 일을 하러 온다거나 관광을 하러 오게 되면은 우리 지역의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 지역이 좀 더 잘 살기 좋은 동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화 전략들을 대부분의 지역에서 세우게 됩니다. 그런 전략들로 지역 브랜드화, 장소 마케팅, 지리적 표시제 같은 것들이 있어요. 다 처음 들어본 단어들이니까 정의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지역 브랜드화라는 건 그 지역의 특성,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 등을 브랜드화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얼마 전에 꽤 오래 전에 전라남도 보성에 있는 벌교를 갔어요. 벌교라는 곳은 꼬막으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벌교를 가면 꼬막 골목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골목에서 전부 다 꼬막을 팔아요. 꼬막 정식, 생꼬막 이런 것들을 다 팝니다. 그러면 이렇게 벌교는 꼬막으로 유명하다라는 게 뭐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생에 다 이렇게 퍼져 있으면 꼬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오늘 꼬막 먹고 싶은데 뭐 맛있는 꼬막이 먹고 싶은데 그러면 벌교를 가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비슷하게 이제 우리나라 아니고 이런 관점을 세계적으로 조금 넓혀본다면 우동 먹으러 또는 스시 먹으러 일본에 갈까? 피자 먹으러, 파스타 먹으러 이탈리아에 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다음 장소 마케팅 보겠습니다. 장소 마케팅은 특정한 장소를 매력적인 상품으로 만드는 전략을 장소 마케팅이라고 해요. 그다음 지리적 표시제는 특정 지역의 기후나 지형, 토양 등 지리적인 요인과 관련 있는 상품에 대해 생산지의 이름을 상표로 사용하는 제도를 지리적 표시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리적 표시제 1호인 상품이 보성 녹차예요. 보성도 전라남도에 있는 도시인데 보성에 가면 녹차 밭을 관광지로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녹차밭에서 사진도 찍을 수 있고 거기 가면 녹차 아이스크림도 팔고 녹차 짜장면도 팔아요. 이렇게. 왜냐면 이 보성이라는 지역은 이제 기후나 토양 같은 것들이 녹차를 재배하기 굉장히 적합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보성 녹차는 지리적 표시제를 이용을 해서 보성하면 녹차 또는 우리나라에서 녹차하면 보성 딱 떠오를 수 있게 그래서 보성 녹차라고 되어져 있는 제품들은 믿고 사고 믿고 먹을 수 있는 제품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 뒤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샴페인이라는 단어는 프랑스의 샹파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특정한 기법을 가지고 만든 포도주를 샴페인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지역 말고 프랑스의 샴페인이라고 하면 여기는 예전부터 여긴 또 기후적으로 포도가 자라기 굉장히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프랑스의 샴페인이라고 하면은 여기는 굉장히 믿고 먹을 수 있는 샴페인이 되는 거고요. 인도의 다르질링, 우리가 다질링이라고 알고 있는 다르질링이라는 홍차죠. 홍차의 종류인 다르질링차. 이 다르질링이라는 것도 지역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다르질링이라는 지역에서 생산하는 홍차의 한 종류가 되고 이 지역은 해발고도 2000m, 백두산보다 높고 한라산보다 높아요. 한라산보다 높은 다르질링이라는 지역에 생산하는 홍차의 한 종류이고 이 지역은 해발고도 2000m의 히말라야 고지대에서 연중 시원하고 일교차가 크고 안개가 굉장히 많이 껴요. 이런 지역에서 생산되어지는 홍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연환경의 영향으로 이 다르질링 차는 그 홍차의 특이한 독특한 맛과 향이 나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홍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삿포로 눈축제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지역화 사례로 들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세계와 지역의 공존을 바탕으로 지역의 잠재력을 발굴하는 지역화는 세계 문화의 다양성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다른 지역의 성공 사례를 그대로 모방해서 고유한 지역성이 사라지거나 무분별한 개발로 환경훼손, 경제적 불균형 같은 것들 그런 문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부산 국제영화제가 좀 성공적으로 개최가 됐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들에서 국제영화제를 무분별하게 이렇게 막 그대로 따라서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은 국제영화제라는 그런 지역의 고유성이 좀 사라지게 되겠죠. 그리고 관광객 유치 또는 지역개발이라는 이른바의 개발을 무분별하게 하게 되면 환경훼손이 당연히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지역화 전략이 성공한 지역과 성공하지 못한 지역은 경제적 격차가 계속 커지게 될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해요. 자, 우리 앞에서 세계화 이야기를 했었는데 세계화와 지역화는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을까? 라는 다음 내용입니다. 세계화와 지역화라는 단어를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왠지 상반된 의미를 가지는 것만 같아요. 왜냐하면 세계화는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뻗쳐나가는 거고 지역화는 우리 지역의 고유성이랑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세계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지역의 문화가 만나서 각 지역의 지역성을 반영한 새로운 문화, 가치 같은 것들이 창조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글로벌이란 단어와 로컬이라는 지역이라는 단어를 두 개를 합쳐가지고 글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옆에 이 글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세계화라는 글로벌라이제이션, 지역화라는 로컬리제이션이라는 단어를 합성한 용어로 세방화, 현지화라는 단어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로컬라이제이션은 세계화를 추구하면서도 각 지역의 고유한 의식, 문화, 기후, 행동 양식 등을 존중하는 전략으로 이걸 통해서 세계화와 지역화 효과를 동시에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교과서 정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